안녕하세요. 윤방 표현봉입니다. 윤방은 닉네임 같은 겁니다. 저는 윤방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이 방송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하거나 투자하기 어려워하는 월급쟁이들을 위한 금융경제 정보 방송입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그날의 주제를 딱 5분 만에 가급적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드리겠습니다. 자, 근데요, 왜 100만 원일까요?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월 평균 급여는 약 24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저축하냐를 봤더니 꼴랑 4.5%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약 11만 원 저축하는 꼴이네요. 자, 대충 봐도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그림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데 다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더 하신 분들도 있죠. 한 달 벌어서 다음 달 쓰는 게 아니라 지난달 쓴 카드값 결제하고 나면 끝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되죠. 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선점을 찾고 실천화를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100만 원이냐? 사람마다 저축해야 될 금액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다면 1년 후에 돈을 모으는 재미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월급쟁이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서 현재와 미래를 대비해야 할 꼭 필요한 금융상품들도 이용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계신 분들은 볼 필요 없겠냐고요? 아닙니다. 저희가요, 단순히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하셔야 하는지 함께 만들어 갈 테니까요. 100만 원 이상 저축하시는 분들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몰라 하면서 왜 현재 삶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 같은 걸 안 하는지 본능적인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10년 후에 나는 내가 아니야 입니다. 세상사 마음이 반이죠.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놈의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하는 거나 이런 건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 않거나 해봤자 작심삼일인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래서 다들 몰라 어떻게 되겠지 라고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죠. 자, 사람들이 왜 현재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스탠포드대 켈리 맥고니얼 교수가 한 실험인데요. fMRI라는 기계를 가지고 저희의 뇌를 촬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미난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리 뇌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나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여기서 사진 한 장. 이 사람 누굴까요? 네, 바로 접니다. 저희 30년 후 미래의 모습입니다. 미래의 저인 거죠. 자, 이 사람을 위해서 저는 저축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왜죠? 바로 저니까요. 그런데요, 앞서 말한 실험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미래 모습에 미래의 나를 상상해보라 라고 했더니요,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미래의 나니까 나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움직였을 것 같은데 결과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 뇌는 지금 현재의 나만 나지 미래의 나를 나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자,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뇌와 한판 붙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 후 강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엔 뇌가 신경 쓰지 않게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짝은 본능적으로 찾더라도 내 삶을 위한 재무 설계는 본능이 아닌 이성적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저축과 투자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로 유보하는 행위.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미래로 넘긴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미래의 나도 나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는 현재에만 집중하라고 본능적으로 우리를 몰아세우니까 뇌와 한판 붙는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로 유보하는 저축과 투자 플랜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과거 경제 상황과는 달리 현재 금융 환경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하는 거죠. 뭐가 달라져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지 핵심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리.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을 얼마로 쳐주냐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의 가격이 높다. 즉 이자를 많이 줘야 돈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금리가 낮다는 것은 이자를 조금 주고도 돈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아주 적은 이자만 주죠. 그러나 과거에는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고금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돈 모으는 재미를 쉽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월백 저프로 출발해야 되는 이유, 즉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야 되는 이유 중에 그래야 돈이 모이는 재미를 그나마 좀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3년 저축을 해봅시다. 연 2% 정기 적금에 100만 원씩 3년 적금을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이자에 대한 과세는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3년간 원금이 3,600만 원이고 거기에 이자가 113만 원이 붙어서 약 3,713만 원을 돌려받겠네요. 3년간 적금을 했는데 이자가 한 달 납입액 1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군요. 자, 이번에는 과거 고금리 시대 연 10%의 금리의 적금에 가입했다면 원금은 똑같이 3,600만 원이고요. 이자는 613만 원으로 1년에 2달치 납입분의 이자가 생기는 꼴이네요. 그래서 4,21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어느 쪽이 돈 모으는 재미가 더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경제성장이요. 그 나라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건 뭘 해도 잘 된다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좀 높아도 좋은 시절이죠. 자, 우리가 직접 뭘 하지 않아도 경제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다니는 기업의 성장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월급도 오를 개연성이 높은 시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금을 들면 돈 모으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오릅니다. 게다가 소비는요, 절약이 미덕이던 시절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저축으로 이어지겠죠.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로 유보하는 저축과 투자라는 행위가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저축해라, 저축해라 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은 저축이 답이 아닌 세상이지만 이 얘기는 저희가 좀 나중에 다시 하고요. 경제성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지금은 저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급여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 오르는 것보다도 씀씀이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매년 저축액을 늘려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되려 모아놨던 돈도 중간에 찾아 쓰고 저축액은 되려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죠. 자, 현재와 미래가 두루 편한 가정경제를 만들려면 개인 혼자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복지 정책도 강화돼야 되고요. 기업도 월급만 주면 땡이라는 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도 회사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해야 되죠. 그러나요, 안타깝게도 이게 언제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정신 차리고 나의 삶에 대한 바른 고민과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아,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말고요. 월백 저프가 그 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드라마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먼 과거로 가는 내용도 있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젊은 나를 만나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대되는 3자 회담, 어쩌면 가장 끔찍할 수 있는 3자 회담을 해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요. 그 3자는 바로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10년 후의 나, 이렇게 3명의 만남입니다. 무슨 얘기를 서로 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더니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셋이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내가 얘기합니다. 아, 할 일이 너무 많아. 좀 나중에 해야겠다. 그랬더니 현재의 내가 얘기하죠. 아, 난 그때 이걸 왜 안 한 걸까? 아, 몰라. 미래에 내가 하겠지? 그랬더니 마지막에 미래의 내가 얘기합니다. 야, 이런... 자, 지나간 과거에 어쩔 수 없고 미래의 나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내가 잘해야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좀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랑코 모딜리아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생을 통으로 보는 생애 주기가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려운 말이 또 나왔네요. 근데 그냥 쉽게 개인 생애에 일정한 단계별 과정을 새겨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우리 인생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보여주고요. 또 어떤 인생의 이벤트가 있는지 나열되어 있네요. 사람마다 수입과 지출의 크기와 흐름도 다르고요. 인생의 이벤트의 시기도 다 다르겠죠. 그러나 대략적인 큰 그림은 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걸 도식화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가로축이요, 우리 생애의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자산의 양입니다. 자, 표를 보니까 어떠세요? 은퇴 전과 은퇴 후 시기의 차이점이 좀 있죠. 은퇴 전 시기를 놓고 보면 저희가 소득을 만들어내고요. 소비를 하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해서 부를 형성해 가는데요. 보니까 이렇습니다. 은퇴 전에는 소득보다 소비가 더 적죠. 아니요, 적은 게 아니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백저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산을 형성해 나가야 미래 쓸 돈을 만들어내는 게 되겠죠. 은퇴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소득이 없죠. 그래서 은퇴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은퇴를 하고 나면 소득은 없으니까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 가설을 만들었었을 때가 1954년 정도 되니까요. 지금 들으시면 그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는 되게 혁신적인 얘기였다니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건요, 이 가설이 그 시절에는 통하는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시절의 특징 어떻습니까? 고금리, 고성장 시대였죠. 그러니까 저축을 하건 투자를 하건 자산을 형성하는데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절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써야 될 시기는 짧았죠. 결론적으로 어떻죠? 은퇴 전, 은퇴 후 삶을 꾸려나가기가 훨씬 더 양호한, 편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절은 어떤가요? 이제 잘 아시죠? 저금리에 저성장까지. 그러니까 은퇴 전 시기에 자산을 축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수명은 되게 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보다 생애주기 가설이 지금 그 시절엔 맞았는데 안 맞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훨씬 더 생애주기 가설에 맞게 더 잘 관리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경제활동기에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순자산을 조금씩 늘려내고요. 은퇴 이후에는 모아놓은 돈을 잘 조리 있게 써서 내 평균 수명, 기대 수명까지 사는데 문제없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숙제를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더욱 생애주기 가설에 맞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어느 개인이나 가정 모두 갖고 계신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변화된 생애주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재무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과 이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면 모을 돈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어디에다 돈을 쓰느라 우리가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대한 지출 비중이 가장 크세요? 자, 근데 그렇게 모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돈을, 자산을 모아가기 위한 아주 간단한 공식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빼기 소비는 저축과 투자. 자,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나면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저희한테는 생기고요. 이 돈으로 자산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월백저프 하려면 소득에서 소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면 두 가지 방법을 저희가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을 높이는 겁니다. 딱 지금 저를 바라봐 주시는 표정이 장난하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소득을 높이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요,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실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의 소득을 높이진 못하더라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기간을 꾸준히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은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은퇴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아마 그런 걸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은요, 내가 즐기거나 좋아서 하는 일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의 일 말고도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항상 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소비를 줄이면 되죠. 자, 또 장난하냐? 이러고 싶으신가요? 근데요, 저도 이번엔 장난이 아닙니다. 소득도 늘리지 못하고 소비도 줄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노답인 거죠. 월백저프,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도 내 삶의 진정한 주인된 마인드로서 오늘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숙제를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제가 또 살짝 흥분했네요. 죄송하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소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소득을 늘리는 거나 소비를 줄이는 건 모두 저축과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네요. 그럼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어떤 건가요? 자, 소득을 늘리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소비를 줄이는 게 쉬울까요? 답이 좀 보이죠? 10,000원을 더 버는 것보다 10,000원을 안 쓰는 게 더 쉽습니다. 저희가 이런 태도를 우리 마음속에 딱 세팅한 다음에 그 많은 소비관리법을 보셔야 내 마음속에 저장되시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저와 재무 상담을 쭉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급여의 10% 정도를 더 쓰고 사셔도 미래 목표를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0%를 더 쓰세요. 실제 상담에 제가 이렇게 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급여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 10%를 매달 더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질이 확 올라가나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으신가요? 네, 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요, 매달 지출이 몇십만 원 정도는 들쭉날쭉 하는데 많이 쓴 달에 우리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돈의 속성인 겁니다. 자, 소비는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소비 관리를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를 꾸준히 저축과 투자로 보낼 수 있다면 얘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미래 자산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현재 삶을 위한 소비, 그 다음에 미래 삶을 위한 저축과 투자의 밸런스를 맞추는, 얼마가 좋을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득에서 소비를 빼면 저축과 투자다. 그런데 저희가 소비 관리를 통해서 저축과 투자할 금액을 정해놓고 나면 소득에서 저축과 투자를 빼면 소비할 돈이 남는 선저축, 후소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저축과 투자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현재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소비와 미래 삶의 수준을 결정지을 저축과 투자의 밸런스를 맞춰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은 어떻게 나누어 쓰고 저축하면 좋을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30대 남자예요. 예를 든 겁니다. 제가 30대라고 가정을 하고요. 매달 소득을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30년 정도, 그러니까 60대까지 일하고 평균 수명도 계속 증가하니까 90대까지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30년 벌고 노후 기간도 한 30년, 그리고 부모님 지원을 받을 상황은 아니어서 제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될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30년 동안 결혼도 하고 내 집도 마련하고 아이들도 키우는데 들어갈 돈, 이런 돈을 목적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만만치 않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돈을 세 덩어리로 한번 나눠 봅시다. 현재 매달 먹고 살기 위한 소비 자금이 필요하고요. 미래 재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자금도 만들어야 하고요. 생각보다 길어진 노후를 위한 생활비도 만들어야 됩니다.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세 덩어리에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삶을 위한 소비의 3분의 1인 100만 원, 미래 목적 자금 마련의 3분의 1인 100만 원, 노후 자금 마련의 3분의 1인 100만 원씩. 오케이, 심플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급여의 3분의 1씩 나누어서 사용하고 마련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자, 괜찮을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소비가 3분의 1로 가능하신가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그럴 것이 저희가 돈을 쓰라고 손짓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3분의 1 소비가 웬 말입니까? 저희가 한 달 번 돈 한 달 다 쓰라면 못 쓰시겠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빚을 지면서도 쓰는 세상인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당하면서 사는 꼴입니다. 만약 지금 소득의 3분의 1만 쓰고 계신 분이라면 월백저프하기 매우 양호하신 거죠.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쓰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 레알 인정입니다. 그렇다고요, 무턱대고 소비가 막 치고 내려오게 냅둘 수는 없으니까요, 지출 계획이란 걸 세워서 그 선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합리적인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가 이렇게 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목적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모으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하게 목적 자금에 대한 기대치, 노후 자금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합리적일 텐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소비를 3분의 1은 아니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어난 현재 삶에 대한 소비 때문에 줄어드는 미래 준비 자금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시간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시간의 힘을 통해서 장기 복리 구조를 만들어서요. 우리가 미래로 보내는 돈도 우리랑 함께 일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매월 34만 원씩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가 상승률 수준의 2%짜리 상품과 펀드 등에 투자해서 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과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1년 투자 시 평가액 차이는 꼴랑 6만 원입니다. 3년 투자를 해도요, 차이가 57만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5%를 기대하기 위한 투자 상품은 그 이상의 손해도 날 수 있는데 이 정도 차이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0년이면 어떻습니까? 767만 원. 차이가 좀 느껴지죠? 본격적인 장기 복리 효과가 만들어지는 20년이면 3,952만 원, 30년이면 무려 1억 1,544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래를 위한 목적 자금이나 노후 자금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자금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시간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했죠. 그런 자금을 위해서 지금부터 찬찬히 만들어가서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투자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전에 임박해서 무리한 수익을 꿈꾸지 말고요.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처럼 내 돈도 부지런히 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소비가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해도 미래 준비에 차질이 없는 삶이 될 테니까요. 저희가 왜 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어야 1년 정도 후에 돈을 모으는 재미도 좀 느낄 수 있고요. 필수적으로 가입해서 현재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100만 원을 잡았었죠. 근데요, 저축할 돈은 무슨 쓸 돈도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럼 월백저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소득부터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하신 분의 사례는 이랬습니다. 지출 계획 세우실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 돼요? 라고 여쭸더니 380만 원 정도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의 소득이 진짜 380만 원인지부터 저희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맞겠지. 근데 저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소비 관리도 대충 하고 저축 투자 관리도 대충 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돈도 그냥 그때 주면 들어오나 보다 생각하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실제 주는 내 연봉에서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따져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뭘 봐야 되냐? 저희가 2월 달에 받는 걸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뭘 받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장이라는 게 뭐죠? 직전 연도에 연말정산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실제 내가 얼마를 벌었고 세금은 얼마나 냈고를 확인해주는 표인데 저희가 실제 받는 연봉에서 뭘 원천징수하냐? 그러니까 떼고 나서 주냐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봉을 받고 난 다음에 기납부 소득세를 뗍니다. 뭐죠? 매월 급여 받을 때마다 내는 세금 소득세죠. 그 다음에 그거의 10%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료 원천징수하고요. 건강보험료 원천징수하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료도 원천징수합니다. 그거 빼고 나서 들어오는 돈이 저희의 연간 실수령액이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5,912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납부소득세가 247만 원이었고 지방소득세가 25만 원, 국민연금보험료가 223만 원, 건강보험료가 183만 원,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36만 원까지 빼고 나니까 실수령액은 5,199만 원입니다. 이걸 나누기 12달, 한 달에 일로 치면 얼마야? 라고 했더니 433만 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난 380만 원 받고 비정기로 들어오는 것도 명절에 뭐 이런 거 수당 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매달 50만 원 꼴, 1년이면 약 한 6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런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냥 급여 통장으로 쓰는데 1년 정도 지나면 한 600만 원 정도 쌓여 있었구나 라고 하면 이분은 뭐 소비관리나 이런 거에는 별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웬걸 그런 거 전혀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거죠? 한 달에 한 53만 원 정도, 연에 한 600만 원 정도를
더 쓰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할 돈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내서 내가 실제 이게 쓰는 돈이구나라는 파악까지 되신다면 지출 계획을 세우실 때도 훨씬 더 용이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최근 2월 달에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시 꺼내셔서 원천징수하는 것들 빼가지고 나의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봤던 사례처럼 실제 받는 돈이 더 컸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저희가 돈 관리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고민되시는 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잘 안 됐나라고 했더니 월 소득과 비정기 소득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죠? 평상시 월 급여 받는 건 작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크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월급 자체가 홀수달, 짝수달 한 번씩 뭐 100% 들어왔다, 200% 들어왔다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던지 이런 분들은 내가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죠. 이런 분들도 저희가 아까 봤던 대로 원천징수 영수증 정리하는 걸 통해서 정리해서 내가 월로 따지면 실제는 얼마였구나 라는 걸 찾아내신 다음에 그거에 따른 지출 계획과 미래 저축 투자 금액을 잡고 월급이 이제 제대로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는 걸 대응해 나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달에 200만 원 들어오고요. 짝수달에 400만 원. 홀짝홀짝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면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라고 하면 두 달치를 합치면 되죠. 200, 400을 합쳤더니 600이니까 나누기 절반하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급여 많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매달 300만 원에 대한 플랜을 잡아 놓으면 문제없이 진행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지 않고 성과급이 너무 크다 라고 하면 매월 소득으로 사는 플랜을 쭉 잡고 이 성과급은 다 저축한다든지 아니면 연단위 계획에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계획을 잡으시면 월백저프에 다가가는데 훨씬 더 용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내용 정리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돈부터 정확히 알자. 연실수령액, 월 실수령액을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출 계획을 세우던 저축 계획을 세울 때 연실수령액, 월 실수령액 이걸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그에 맞게 일정하게 만들거나 비정기 소득을 따로 관리하면서 빈틈없는 소비관리, 소득관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축과 투자할 돈을 만들어냈죠. 어디다 저축을 하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어떤 재무 목표에 저축을 하고 어떤 재무 목표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최근에 나온 대한민국 가계 금융자산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의 현황 운용은 안전자산 위주며 주식형 자산 투자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한 20년 정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투기적인 성향도 갖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예금과 저축처럼 안전한 상품에 하고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자산군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 자금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80% 정도가 주식 직접 투자 자금들이에요. 이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나는 주식 직접 투자를 통해서 한 5% 정도 수익을 내서 내 미래 자산을, 일하는 자산을 만들어서 편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저희가 사나요? 아니면 소위 말해 따블 치려고, 이게 간다더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두세 배 수익을 얻으려고 저희가 그런 상품들을 사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성향은 도 아니면 뭐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일하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안전한 데 가 있거나, 저희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만 갖고 미래자산 만들어내기가 수월하지 않는 세상이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데 재무 목표별로 그런 걸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하나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의 특징을 정리하고 먼저 갈까요? 안전자산은 뭐죠? 어떻게든 원금은 지켜지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이 적죠. 투자자산은 뭡니까?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원금의 손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단기 자금을 운용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안전자산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기 자산의 특징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 그때 금방 다가오는 그 시기에 있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때 마음 편하게 그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니까 단기 자산은 안전자산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장기 자산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었을 때 내 돈이 장기간 그렇게 일하면 저희한테는 정말 버거울 거다라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투자 자산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장기로 한다고 투자 자산의 위험이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긴 기간 동안 얘네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행동을 저희가 할 여지와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인 자금은 투자 자산을 운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어디에 저축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재무 목표에 저축해야 되고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중장기적인 재무 목표에 투자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투자했었을 때 아까 말했던 대로 오르고 내리고 여전히 하고 변동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저희가 해결해 주는 것들이 어떤 거가 있다? 투자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량한 것만 산다. 가치 투자. 그 우량한 것이 그대로 갈지 어쩔지 모른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분할 투자 고려해야 된다. 분산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이나 뭐 펀드나 이런 상품들이 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고, 나 대신 이런 역할들을 해줄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 투자 진행한다라고 했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언제 싼가요? 시장의 외면을 받을 때입니다. 근데 이 시장의 외면을 받을 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공포 때문에 잘 사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저희의 투자 원칙들이 시장의 외면을 받는 주식을 사게끔 도와줍니다. 원래 저평가된 애들을 위주로 고르는 거예요. 시장에 외면받고 있는 애들을 찾아서 투자하게끔 도와주겠죠. 분할 투자라는 건 뭡니까? 주가가 빠질 때도 있을 거고 주가가 오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가가 빠져 있을 때도 저희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삽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외면받을 때 쌀 때 살 수 있는 거죠. 장기 투자는 뭔가요? 주식이라는 게 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돈이 투자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장기 투자고요. 간접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방점이 적히죠. 나 대신 좋은 종목을 잘 사서 막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간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원칙을 나 대신 잘 지켜줄 대상을 찾아서 간접 투자하시면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일하는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투자 원칙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지금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러나 미래에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이 투자 원칙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투자 원칙을 통해서 미래 자산도 만들어가는 저축과 투자 행동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단기 자금은 안전한 데다 보관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안전자산을 저희가 선택할 때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뭐냐면 금리가 원치 낮으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서 뭐 그런 금융 행동들을 하셔야 될 상황들이죠. 시야를 좀 넓혀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행적으로 썼던 주거래은행, 그런 은행들만 이용하는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예금 이자를 주는 곳을 저희가 찾아볼 필요성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안전자산도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자질구레한 종류들이 저희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보단 큰 뼈대를 알고 계시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안전자산 뭐가 있죠? 예금, 적금. 예금은 뭡니까? 일정 금액의 그 돈을 계약기간 동안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거고, 적금은 어떻게 되죠? 계약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매달 저희가 납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주식은 어떤 회사에 저희가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발행하는 일종의 소유 지분을 기록한 증서죠. 직접 종이로 보통 받지는 않습니다. 그 증권거래 사이트에서 저희가 이렇게 몇 주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주주가 되는 거고 그 기업의 배당과 권리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죠. 채권은 뭡니까? 국가나 공공기관, 금융회사, 기업 등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에 제공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증서로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채권을 보유하면 발행기관에서 약속한 이자를 받죠. 그리고 이를 되팔아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다는 거에서는 예금 적금이랑 비슷한 구조인데 이 채권 가격이 늘 변해요. 그래서 얘도 투자 상품군으로 저희가 편입이 돼 있죠. 펀드는 뭡니까? 조금 전에 봤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저희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운용을 하면서 전문가가 대신 투자를 해주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금은 뭐죠? 아까 봤던 예금성 상품으로도 할 수 있고, 주식으로도 할 수 있고, 채권으로도 할 수 있고, 연금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으나 그 대상 자체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때 그걸 저희가 연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상품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안전자산 을 생각해야 될 때 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뭘까, 이런 걸 보는 건데요. 상품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이죠. 자, 유동성이란 건 뭡니까? 넣는 것도 편하고 빼는 것도 편한 거. 안전성은 저희가 뭐죠? 안전하게 지켜지는 걸 얘기합니다. 약속한 게 그대로 지켜지는 거. 수익성은 플러스 알파,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엔 유동성도 좋고 안정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은 그런 상품이면 최고겠지만 지금 세상에 그런 게 별로 없더라.
그러면 내가 가진 기준에 어떤 것들이 맞는가를 따져보시고 그런 상품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안정성이 높은, 거기에 유동성까지 좀 포함된 예적금 상품 주로 보는데요. 이 상품에 대한 특징 첫 번째 보면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언제든지 돈을 넣고 빼낼 수 있는 대신에 그런 편리를 줬기 때문에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품들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입출금이 잦은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에 좋은 대상이 될 거고요. 자, 유동성이 되게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저축성 예금은 뭐죠? 입출금이 자유롭지는 않은 예금으로서 정기 적금, 정기 예금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최근에는 청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적금 등이 아주 이색 조건에 추가로 금리를 주는 혜택들의 상품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런 거 가입하실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될 상품이 되겠죠.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은 안전한 금융상품입니다. 근데 단 하나 위험이 하나 있죠. 뭐죠?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한 상품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들의 행동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망하는 거에 대한 걸 대비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있고요. 금융회사가 있고 고객이 있습니다. 요 셋에서 저희가 예금자 보호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예금 지급 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어떤 원리를 사용하냐면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서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금융회사가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내요. 그러다가 금융회사가 망해요.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는 그 금융회사에 안전한 상품을 맡겨놓은 사람들한테 그 약속한 금액을 드리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적 보험의 성태를 갖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그러면 은행뿐이냐? 아니요. 보험사도 있고요. 투자 매매업자도 있고 투자 중개업자도 있고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등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예금자보호법 등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모든 금융회사와 그 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이라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요. 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업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해서 예금자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으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은 큰 어려운 이슈가 아닐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기적인 자금을 모을 때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금융상품 거래를 할 때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묻고 그거에 따른 기준을 세우실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긴 하는데요. 부실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진 않고 일정 금액만 보호합니다. 얼마까지 보호하죠? 원금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합해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보호를 합니다. 예금의 종류나 지점별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이 5천만 원이니까 저희가 그런 자금이 많다면 금융회사를 여러 개 가져야 될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무 페널티도 없냐? 살짝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이 원래 정해졌던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 당연히 좀 더 낮겠죠. 이걸 지급한다는 페널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금보험금 지급 예상 소요 기간이 3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 견딜 수 있어야겠죠. 이에 대한 대응 제도로 가지급금 제도라고 해서 지급 한도 내에서 일부 자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복잡한 예금자 보호제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될까? 아주 심플합니다. 저축은행을 저희가 선택하거나 상호신용금융기관을 선택하면 1금융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은행보다 이율도 높거나 세금을 좀 더 낮게 주거나 이런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 적극 활용하는 게 단기적인 자금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걱정되는 게 뭐였죠? 망할 위험입니다. 그때 저희가 예금자 보호
보호 한도를 적극 활용하는 거죠.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만 진행을 해서 만일의 경우 그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위험 없게끔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간과 비용, 그다음에 한참 멀리 가서 가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페널티가 있다면 적금하는 금액과 맡기시는 금액 따져서 실질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 은행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안전자산을 만들 때 조금 더 높은 금리 주는 거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월백저프해서 정리해 드려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들이 저희가 중장기 자산을 통해서 진행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금융을 거래할 때 저희가 셀러리맨들이 꼭 살펴봐야 될 연금저축 상품을 가지고 투자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품의 설명과 함께 시리즈로 한번 좀 얘기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월급쟁이 100만원 저축 프로젝트 월백저축 여기서 마치겠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